이번 시간에는 적경도시 부산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경도시 부산은 일본과의 어떤 관계에서 침략, 또 일본과의 교류, 이런 어떤 공간으로 조선시대 때 기능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진왜란 전쟁 시기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외관이라는 게 있는데,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일본인들이 거주하는 어떤 공간이 되겠는데요. 이게 부산에서 몇 번 이렇게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시간에 봤던 부산포 외관이었고, 두 번째는 전령도 임시외관입니다. 전령도는 지금의 영도입니다. 그래서 원래 영도의 지명이 조선시대까지 전령도라 이렇게 했었거든요. 거기에 임시외관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이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외관을 만들어주려 해서 일시적으로 만든 곳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 부산진역 근처에 가면 두모포 외관이 있었습니다. 그게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일본과의 관계가 이제 정상화되면서 만들어진 외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만들어진 외관이 초량외관입니다. 여러분 부산에 가면 부산역 있는 그 근처가 초량동이라 이렇게 하는데 거기가 아닙니다. 이 초량외관은 오늘날 용두산 지역입니다. 그래서 부산 사람들도 반 이상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위치가 오늘날 용두산 공원 일대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일본과의 관계에서 외국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고려 후기부터 조선시대까지 통신사가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통신사 중에 실제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일본과의 평화를 위해서 오고 간 통신사를 구별해서 조선통신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조선통신사의 어떤 출항지가 부산이었고, 또 부산을 통해서 통신사들의 어떤 일본 문화의 수입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일본 군인들이 침략을 해왔습니다. 해와서 제일 먼저 일본군과 전투를 한 지역이 부산포에 있는 부산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진성 전투가 일본군이 조선에서 처음으로 점령해서 자기들의 기반을 닦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임진왜란은 흔히들 7년 전쟁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7년 전쟁 동안 일본 군인들이 초기에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후퇴해가지고 명나라가 참전하고 어병이 일어나면서 후퇴하고 나서도 바닷가 쪽에 외성을 쌓고 일본 군인들이 2만에서 4만 명 정도가 주둔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결국 부산은 임진왜란 7년 동안에 일본군이 계속적으로 주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진성이 이제 원래는 앞에서 이야기한 이 정산이라는 부산이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그 옆쪽으로 딸려있는 작은 아들성, 아들 자자서 자성인데 그 자성 대부분이 부산진성에 원래는 딸려있는 작은 성이었는데, 임진왜란 이후에는 이 부산진성이 있는 자성대가 실제 본성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런 어떤 변화들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군이 7년 동안 주둔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성곽들을 일본식으로 바꿔서 축조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외성이라 이렇게 하는데, 지금 부산에 가면 자성대든 이런 지역에 남아있는 성들이 다 일본 성곽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인이 외성을 쌓고 일본군이 부산에서 7년 동안 계속 주둔하니까 이 부산이라는 지역은 일종의 일본군과 조선인이 섞여서 사는 이런 어떤 지역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적경도시의 또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군인들이 임진왜란 때 얼마 정도 왔느냐 하면 일본에서 당시 일본의 정규군은 한 33만 명 됐는데 그 중에 한 반 정도가 조선으로 왔습니다. 숫자는 한 17만 명 내외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17만 명 내외 되는 군인들이 오늘날 우리나라는 사단이라 하죠. 당시는 일본은 군 혹은 번이라고 했는데 9개의 번을 만들어서 조선에 왔습니다. 조선에 와서 조선에 있는 당시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조선 팔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상도 같은 경우 오늘날 경상북도 남도 나눠졌습니다만은 이런 거는 한말 시대에 와서 그렇게 나눠졌고, 조선 시대 때는 팔도였습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온 장수들이 한 지역 한 도씩 차지를 해서 이 지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상도 같으면 이 모리 테르모트라는 모리 희원이라는 장수가 지휘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부대가 남아있죠. 그 부대는 조선에서 약탈을 하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일본 군인들이 이 조선에 와가지고 초기에 함경도까지 올라갔죠. 가토 기요마사가 올라갔고, 그 다음에 평안도도 오늘날 북한의 수도에 있는 평양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쪽은 고린시 위나가 올라갔는데 그래서 조선 팔도 전체를 점령했죠, 거의.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명나라가 참전하면서 다시 후퇴를 하거든요. 후퇴해가지고 이 남해안 쪽에 외성을 쌓고 일본의 주력 부대는 건너가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산에서 임진왜란때 첫 번째 전투가 있었던 데가 어디냐? 부산진성입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가 건국되고 나서 일본과 외국의 침략을 막아야 된다 해서 부산에다가 처음으로 만든 성이 어디냐? 부산진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옆에 있는 이 사진은 우리나라에는 많이 남아있지 않은 정근대 시대 때 지도인데 이게 임진왜란 때 부산진성에서 싸우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그린 부산진성 순절도입니다. 그래서 이 순절도의 모습을 보면 임진왜란 초기에 당시에 어떤 오늘날 부산의 어떤 지형 이런 것들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부산 영청이라 되어 있는 여기에 동네 부산포 지대인 여기가 부산진성인데 그 부산진성이 있는 공간은 지금 있는 산 밑에 있는 요 성입니다. 그리고 이 부산진성이 있는 공간은 지금 부산에 가면 좌천동 가구거리 뒤쪽에 있는 이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게 되면 지금 부산진성의 남문, 여기에 가운데 까만 옷을 입고 있는 이분이 검은 옷을 입고 싸우다가 죽은 장군이기 때문에 허기 장군이라고 하는, 또 임진왜란 시기 때 일본에서 조선의 군사들을 평가할 때 조선에서 가장 극렬하게 저항한 장수가 누구냐? 허기 장군이다. 그 허기 장군이 누구냐? 정발 장군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가 정발 장군이 실제 남문에서 지휘하다가 죽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그려놓은 모습이고요. 또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지금 부산진성이 있는 바로 앞쪽까지 일본 배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앞쪽에 있는 까만 이게 바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산포인데 이 부산포 지역 있는 데까지 일본 군인들이 와서 성곽에 들어와서 공격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들을 그려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부산진성의 본성이라고 하면 부산진성의 본성 건너편에 작은 성이 있었습니다. 이게 본성에 딸려있는 자성, 아들성이다. 이런 자성이고 그걸 오늘날 부산에서는 자성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성대는 일본 군인들이 주둔하면서 자기 일본식 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성곽을 쌓는 기술자를 데려오고 그 다음에 노동력은 조선인들을 동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일본식 성을 쌓는 것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지금 성위가 이렇게 좀 팽팽하죠. 고릅니다. 그래서 일본식 성들은 대부분 성 정상에 천수곽이라서 댄슈곽으로 해가지고 장수의 지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에 건물을 짓기 때문에 팽팽하다 이렇게 보면 이게 일본 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그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찍어 놓은 사진인데, 그리고 성벽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성벽이 이렇게 경사져 있습니다. 이게 일본 성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성이 있었는데 그 지역이 일본 군인들이 바다를 통해서 후퇴하기 편했기 때문에 임진왜란 때 이 자성대를 부산진성의 본성보다 훨씬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본군이 물러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이 자성이라는 공간을 부산진성의 본성으로 쓰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거는 부산진성의 서문의 모습인데 금류관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금류관에 보게 되면 남녀 인후 서문세약이다 이렇게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이거는 남쪽에 사람의 신체에서 제일 중요한 목 구멍이 있죠. 인후라고 하는데 이런 위치와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물쇠를 잠그듯이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있는 게 자성대에 있는 서문의 모습입니다. 이게 오늘날 부산에 있는 자성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자성대가 있는 공간은 지금 이쪽 폰에 보게 되면 부산에 가면 컨테이너 부두가 많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부두 중에 컨테이너가 우리나라 부두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공간이 자성대 부두입니다. 지금 이 자성대 부두가 있고 이 앞쪽은 미군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미군 전용 부두가 있고 한 지역인데, 실제 이 산이 약간 보이는 이쪽이 자성대라 이렇게 보면 되는데, 부산진성이 이쪽에 있고 옆에 있는 자성이라 했는데 이 자성대가 임진왜란 때 일본 군인들이 훨씬 더 크게 수축하면서 임진왜란 이후에는 부산진성의 본성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일본 군인들이 자기들이 조선을 영속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외성을 쌓다 했습니다. 그 외성을 쌓을 때 외성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외관적으로 보게 되면 성벽이 경사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져 있고 성벽 자체가 성곽이라는데 이 성곽이 단일 성곽이 아니고 몇 개씩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일 위쪽에 있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런 형태를 윤곽식이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계단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제곽식이라 하고, 그 다음에 연결해서 성을 연결해서 이렇게 나가는 이걸 영곽식이라 이렇게 하는데, 이런 형태의 성을 통해서 일본의 성곽은 성벽이 몇 개씩 겹쳐 있습니다. 그런 어떤 모습인데, 일본 군인들이 임진왜란 북쪽으로 진격했다고 후퇴하고 난 이후에 남해안 쪽에 전부 다 경상도죠. 순천에 있는 외교성을 제외하면 전부 다 경상도 쪽에 있는 이런 지역에다가 바닷가나 강 쪽에 외성을 만들어서 유사시가 되면 일본으로 피난하기도 좋고, 또 일본에서 군수물자를 싣고 오기도 좋은 이런 자리에 외성을 쌓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임진왜란 때 성곽을 쌓은 것이고,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은 임진왜란을 통해서 일본이 평화회담을 하다가 그 평화회담이 결렬되고 다시 침략하는 게 1597년에 정유년에 왔기 때문에 정유재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유재란 때 쌓았던 성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에는 다양한 그 외성들이 많았는데요. 오늘날 부산이라는 행정구역에 포함되는 외성이 여기에 보면 정산 외성부터 해가지고 밑에 쪽에 있는 가덕도 외성까지 다양한 외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외성의 제일 정상부는 항상 그 지휘소가 있기 때문에 평평하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 두모포 기장에 있는 죽성리 외성이고, 이쪽은 가락에 오늘날 강서구에 포함되어 있는 가락동에 있는 죽도 외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외성주의로 외성을 위시해서 있는 그 부산 지역에는 일본 군인들과 부산 사람들이 섞여 살면서 이쪽에 혼종 이런 형상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비변사에 올린 경상도 방어사였던 김응서라는 사람이 올린 기록에 보게 되면, 장계에 보게 되면 해변에는 보리를 많이 심고 마늘도 많이 심었는데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적에게 투항한 사람들이 거기에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다. 이게 마을이라는 게 둔락입니다. 그래서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책임자를 뽑았는데 그 사람을 둔장이라 한다. 그래서 이 둔장을 뽑아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또 일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둔장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일본의 어떤 군인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에서 일본 군인들과 조선인 사이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전쟁 시기지만은 유지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간은 이제 일본과의 관계에서 교류하는 공간으로서 이제 외관이 만들어지는데, 그 외관이라는 공간이 정말 접경 도시의 어떤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경 도시로서 외관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교류정책의 산물로서 대마도 정벌이 아니라 유화책으로서 나온 거죠. 그래서 1407년에 삼포가 개항하고 난 이후에 만들어졌는데, 이 외관의 제일 중요한 기능은 무역입니다. 그래서 외구들이 왜 자꾸 조선으로 침략해 오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물자가 필요하다. 그럼 어떤 물자가 필요하냐? 생필품 중심으로 하는 이런 물자들이 필요하니까 그 물자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 그게 무역처입니다. 그리고 무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그냥 일시적으로 오는 게 아니죠. 장기적으로 이제 무역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주를 하는 공간이고, 그 다음에 조선과 일본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교류하는 그런 공간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외관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3번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외관 안에서 일종의 접경의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문화의 혼종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이 문화의 혼종이 일어난 게 조선 팔도에 전파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역사회를 통해서 조선에 계속 전파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부산포 외관인데, 오늘날 우리가 부산이라 할 때 이 가마솥 부자를 쓴 가마솥과 같은 산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산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부산 진성이 있는 뒤쪽에 있는 산, 여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기록에 조선 전기의 각 지역의 어떤 지리적인 모습을 기록해 놓은 신정 동국 여지 성남에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부산은 왜 나오느냐, 이 산 모양이 손 모양과 같다. 그래서 부산이라 했고, 그 다음에 그 앞쪽에 있는 바다를 부산포라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산포 또 앞쪽 거기에 일본에서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 이걸
당시에 한거외인이라는데 계속적으로 조선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한거외인들이 있는 데가 다름 아닌 외관이다. 부산포 외관이다. 부산포 외관 있는 쪽에 여기가 자성대이기 때문에 자성대 외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살고 있는 한거외인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당시로 봐서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원래 삼포를 개항하고 나서 세종 초기에는 제포, 연포, 부산포 합쳐가지고 60포. 이건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인데 외관에 와서 독점적으로 무역을 하고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으니까 일본에서 외관에 서로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성종 때가 되게 되면 외관에는 522호에 3,100명 정도의 엄청난 숫자의 사람이 삽니다. 왜냐하면 당시 조선에 부산에서 공식적으로 파악되는 인구수 해봐야 10,00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런 시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 있다는 것은 정말 많은 숫자가 부산에 일본 사람들이 와서 주둔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외관이 만들어진 데가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이 광해군 연간에 기후약조를 맺어서 임진왜란 때 자기들이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사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교를 정상화하는데 그 국교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외관이 두모포 외관입니다. 그래서 두모포 외관은 원래 두모포라는 지역은 오늘날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있는 두모포인데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임진왜란 이후에 부산의 수군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경상도 해안을 지키는 방어 수군의 기지들을 전부 다 부산포로 직결시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기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여기가 두모포 외관이 있는 자리고, 지금은 오늘날 부산에 가면 그 부산역 못 가서 부산진역이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부산진역 그 두모포 외관이 있는 좌측편에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부산진성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마루야마 이 환산성이라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부산진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그리고 이 두모포 외관이라는 표시석은 오늘날 부산 동구청 앞쪽에 가면 뒤에 세워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모포 외관은 지금 이게 부산 오늘날 북한 큰 항구입니다만은 이쪽으로 바다가 열려 있고 지금같이 방파제가 없는 시기였기 때문에 태평양에서 오는 파도가 이쪽까지 직접으로 부닥치고 해서 여기에 정박되어 있는 배들이 파손된다든지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외관이 불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외관을 옮겨달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옮기는 공간이 어디냐 하면 초랑외관입니다. 그래서 이 초랑외관은 지금 좌측에 그려놓은 이게 초랑외관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런 그림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했는데 부산에는 몇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초랑외관도는 부산 그 수영 관할에 있는 수군이었던 변박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게 되면 여기 가운데 지금 나무들이 울창해 있습니다. 숲이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오늘날 부산의 용두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산에 초랑외관 하니까 초랑동이다, 부산역이 있는 초랑이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포 마지막에 있었던 초랑외관은 용두산이 있고 용두산의 동쪽에 있는 게 동간, 서쪽에 있는 서간이라 해서 용두산 지역입니다. 근데 그럼 왜 오늘날 나무가 없느냐? 해방 이후에 한국 전쟁 이런 시기 때 불타서 새롭게 나무를 심고 해서 나무들이 울창한 숲이 없어졌습니다. 실제 일제 시대 때나 조선 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호랑이가 출몰할 정도로 숲이 울창했다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랑외관이라는 지역이 얼마나 그 접경 공간으로서 크고 큰 지역이 있는가를 비교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이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여기는 일본에 가면 있는 나가사키가 있습니다. 그 나가사키에 있는 일본의 네덜란드가 이쪽에 왔을 때 17세기에 데지마라는 지역에 만든 상관입니다. 그 상관보다도 우리나라에 있는 초랑외관은 25배가 큰 지역입니다. 여기에 일본인들이 집을 짓고 500명에서 600명 정도의 남성들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공간이 초랑외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초랑외관의 표지석은 그래서 오늘날 용두산 공원 앞에 가면 여러분들 그 꽃시계 탑이 있고 그 사진도 많이 찍고 합니다만 그 밑에 가면 이런 표지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초랑외관도 전체를 다 설명하기는 곤란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보면 바닷가 쪽에 지금 이렇게 네모로 되어 있는 이쪽은 선창입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고고가 할 때 배를 타고 왔죠. 그럼 배가 정박하는 공간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창 바로 옆에 보니까 여기도 산이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산에 가면 지금 용두산 공원에 용두라는 게 용어의 머리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 용의 꼬리에 해당되는 용미산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가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롯데백화점이 있습니다만은 한동안 1990년 중반까지 부산시청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던 자리인데 다 매립이 됐죠. 그 다음에 이쪽에 빨갛게 되어 있는 이쪽이 외관에서 정식적으로 조선과 접촉하는 문입니다. 이게 수문입니다. 수문이고 외관은 치외법권 지역이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함부로 조선 쪽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바운더리 쳐져 있는 이쪽으로 전부 다 돌담으로 이렇게 자탑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그 공식적으로 나올 수 있는 출입문이 여기에 수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러면 이 외관 안에서 제일 중요한 공간이 어디냐? 무역을 하는 공간인데 공식적으로 그게 계시대청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처음 팔 때 계시한다 이렇게 하죠. 그런 계시입니다. 계시대청에서 공식적으로 조선 상인들이 안으로 들어와서 일본 상인들과 장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북쪽 편에 이쪽에 뒤쪽에 파랗게 되어 있는 이쪽은 연향대청입니다. 일본과 외교 관계를 막고 나서 일본의 사신들이 오면 서울까지 와서 서울의 동편간에 묵으면서 국왕을 아련하고 국서를 전달하고 다시 받아서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임진왜란을 일본이 일으키고 나서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을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사신이 오면 부산 외관 뒤쪽에 있는 연회를 베푸는 공간입니다. 연향대청. 여기에 숙소를 마련해서 거주하면서 조선인 관료에게 문서를 넘기면 조선인 관료가 서울까지 와서 국왕에게 전달하고 다시 동네에서 여기에서 일본인에게 전해서 일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럴 때에 일본에서 사신이 오면 그 사신 접대를 누가 하느냐? 저 동네 읍성에 있는 동네 부사가 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 부사가 와서 접대하는 공간이 여기 연항대청이고, 그 대청이란 말 큰 집이다 이런 뜻인데 오늘날 부산에 가면 대청로라는 또 대청동이라는 이런 지명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기에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초랑의 외관에 딸려 있는 객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방에 있는 관료들이 국왕에 대한 의식을 하는 공간, 또 외국에서 사절이 오면 숙박하는 공간, 그런 걸 객사라고 하는데 초랑 객사가 있었던 공간이고 오늘날 영주동 있는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암만 담을 쌌어 외관 안에 있는 사람들과 조선인의 접촉을 막아도 이게 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밀수품이고, 그 밀수품을 막기 위해서 이 바깥쪽에다가 또 다시 설문이라 문을 만들어서 이중으로 이렇게 경계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부산 외관에서 나온 초랑 외관에서 나온 물품들이 전국으로 이제 퍼져 나가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날 용두산공원의 모습입니다만은 초랑 외관에 있는 건물들 여기에 하나하나 다 기능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에서 초랑 외관 안에는 일본인들이 건장한 남성들 500명 내외 600명 정도 와 있으니까 이 시기에 또 제일 문제가 된 것은 오늘 강의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겠습니다만 교관 사건, 간통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 외관 안에서 그런 문제들이 자주 일어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3번에 보면 재판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판을 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사신이 파견되어 있는 공간 이런 것들도 마련되어 있을 정도로 이 외관 안은 정말 일본인들이 거주하는 조선 안에서의 어떤 치유의 법근지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외관 안에 사는 일본인들이 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함부로 조선인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외관 안에는 일본어로 된 표지서, 그 다음에 외관 바깥쪽에는 우리 한자, 당시에 뭐 동양삼국의 어떤 공통어가 한자이기 때문에 한자로서 그러한 규약들을 만들어서 적어 놨습니다. 이게 약조제찰비라 이렇게 하는데 이 약조제찰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마무시합니다. 여기에 담을 넘으면 바로 죽입니다. 실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있죠. 그 다음 노부셰라는 것은 일종의 고리대인데 이 고리대를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당시에 일본인들은 자기들이 조선에서 불리한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성금을 주고 나중에 물품을 확보하는 그런 과정에서 못 갖고 하면 고리대를 하는 이런 행태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시대청에서 공식적으로 무역을 하는데 장사를 하는데 그럴 때 일본 들어가는 사람들이 몰래 많이 했습니다. 그런 어떤 몰래 장사하는 것 행위도 전부 다 사행으로 다뤄서 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강하게 규약을 만들어서 막았지만 실제 이게 잘 지켜지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식 이렇게 그 조선인과 일본인의 사이를 막으려고 했지만 이게
다 막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만나는 기회도 있고 또 합법적으로 만나는 기회들도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당시 부산에 있는 초랑회관은 조선인과 일본인들이 접촉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접경 공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 있던 의례와 연애 이걸 통해서도 만나기도 하지만은 실제 일반 사람과 일본인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은 조선인 일반인들과 일본인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은 별도의 이 접촉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초랑촌이라 해서 이게 오늘날 어떻게 보면 초랑이 있는 쪽입니다. 거기에 촌락이 만들어집니다. 일본과의 어떤 무역, 장사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시라 해서 이게 조시는 아침에 시장이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아파트 있고 이런 데 보면 어떤 그 채소 같은 거 파는 뭐 노점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조선인들이 외관 앞쪽에 가서 아침마다 이게 채소나 과일들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니까 여기서 자연적으로 일본인들이 나와서 구입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앞에 사진에서 그 외관 너머에 넓은 공간들이 있는데 그 공간 지역에 군인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그걸 식량을 군량으로 확보하는 건데 그걸 둔전이라 하죠. 그런 둔전을 경작한다는 명목으로 그쪽으로 가서 일본인들과 접촉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양반 지식인들도 외관 출입을 하려고 그러고 또 기술자, 의사, 의관이라 해서 이런 사람들이 일본 외관 안에서 환자가 생기면 요청을 합니다. 이 구청이라는 요청인데 요청을 하면 거기에 응해줍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외관이 이제 어떻다 이렇게 알려지니까 전국 팔도에서 외관을 보기 위해서 또 관료들이 자기의 어떤 그 지위를 이용해서 가족들을 데려오고 그렇게 해서 외관을 구경하고 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외관의 고공이라 해서 고공은 임금 노동자입니다. 그러니까 외관 안에서 집을 수리한다, 집을 짓는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일꾼이 필요하죠. 그런 일꾼으로 조선인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공이고 그 다음에 앞에서 개시대청에서 정기적으로 장사를 무역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무역을 할 수 있는 횟수가 조선 전기에는 열흘에 한 번씩 한 달에 3번 했죠. 근데 조선 후기에 초랑외관 단기가 되면 한 달에 6번, 3일과 8일.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보통 5일마다 장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도 외관에서도 6번씩 장사가 행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이 외관에서 정기적으로 장사할 때 누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느냐?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국가에서 허락한 사람들 뭐냐 하면 국가에서 표문이라는 이런 어떤 허가증을 주는데 이 허가증을 가진 사람들이 외관에 들어가서 공식적으로 무역을 하는데 그럼 이 외관에 표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였냐? 부산에 있는 상인들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 보게 되면 북쪽에 만주와의 무역을 했던 독점했던 어주의 상인들 만상이라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일본과의 무역을 하는 이 무역을 독점했던 상인들이 뭐냐? 내상입니다. 동네 상인이죠. 그래서 이 동네 상인인데 동네 상인들은 그러면 주로 어떤 사람이었느냐? 앞에서도 임진왜란 이후에 부산은 군사도시로 이렇게 크게 성장했다 했는데 그 군사도시가 되다 보니까 직업 군인들이 있죠. 그 직업 군인들에 속하는 사람들이 장관, 군관 이렇게 하는데 이 장관청과 군관청에 소속되어 있는 군인들 이 사람들이 주로 여기에 들어가서 무역을 독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외관이라는 공간 안에서 다양한 문화 교류가 조선인과 일본인이 접촉하다 보니까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쉽게 또 빨리 전파성이 있었던 게 뭘까? 그건 대부분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스기야끼라는 일본의 음식, 그 다음에 홀공이라는 이건 일본의 그 도박입니다. 도박. 그 다음에 양산, 우리가 양산 쓰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일본에는 이미 서양의 포르투갈, 스페인, 또 네덜란드 이런 세력이 오면서 이 양산을 쓰는 문화들이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그게 초랑외관에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조선에도 전파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선시대는 국가적으로 중국의 명나라 이후에 해금 정책, 바다로 나가를 금지하는 정책을 썼죠. 그래서 일본과 교류하면 안 되지만 그 교류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허용된 공간이 어디냐? 초랑외관입니다. 그래서 이 초랑외관을 통해서 일본과의 무역이 공식적으로 행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조시가 아침에 시장이 서면 여기에 생필품하고 그다음에 생선, 과일, 채소 이런 것들이 일본인을 상대로 해서 판매를 하고 또 조선인들은
거기에 가서 파는 이런 행위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부산에 가면 아까 부산은 군사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군관청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죠? 군관. 오늘날 이야기하면 쉽게 하면 직업 군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장관청인데 지금 기로영 기로회에서 동네에 있는 기영의 사무실 한말일제 시기부터 형성됐던 부산에 유지되어 있던 조직인데 그 조직의 사무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름 아닌 군관청입니다.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군인들이 뭐 임진왜란 말고는 조선 후기에 전쟁이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주로 무역을 했다. 그게 오늘날 동네 상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음식으로 제일 음식이 가장 먼저 이 일본과의 어떤 관계에서 혼종되고 이렇게 했는데 성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앞에서 이야기했던 서기야끼라는 오늘날 뭐 우리가 먹는 그런 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낙하생고라 이렇게 되어 있고 나중에 이게 낙하생의 그 문집 이렇게 나옵니다만 낙하문집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누가 썼느냐 하면 이학규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럼 이학규라는 사람은 이때 18세기 중반에 오늘날 김해 녹산 지역에 유배를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배를 가 있으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초랑외관에 드나들고 하면서 교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상황을 상세하게 적어 놓은 책이 다름 아닌 낙하생고다. 또 나중에 낙하생문집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성각이라는 게 이게 뭐 노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맛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여기에 기생기자까지 써놨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당시 조선인들에게는 혹하는 음식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기야끼는 일본 사람들이 선호하는 음식인데 어떻게 만드느냐? 일본에서 많이 생산되는 나무, 삼나무가 있습니다. 그 삼나무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물을 붓고 다양한 채소를 넣어가지고 끓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음식이 이 시기에 유행하게 되고 이 서기야끼가 이제 초랑회관에서도 유행하니까 조선 전체로 이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서기야끼를 먹는 풍조가 일반화되는데 그 내용은 아까 초랑외관사나 근관죽지사는 근관이라는 게 김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관계되는 기록에 이학규라는 사람이 써놨고요. 그래서 그때 보면 여기에 신선로에 불사라고 늦게까지 술 마셨는데 신선로 국물이 가기만 못함을 근심 말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기가 일본 음식 서기야끼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시 서기야끼가 들어오니까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에서도 아까는 성각이라 해서 일본식과 비슷한 이런 음식을 만들고 하는데 그게 아직까지 일본께 낫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 그 다음에 성각기 국물은 가기보다 낫다고 하는데 만드는 법은 일본으로부터 들어왔다. 그래서 그 이후 단계가 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음식을 만들어서 일본과하고 이제 견줄만한 이런 어떤 상황이 될 정도로 성각이가 조선 후기에 조선 팔도로 많이 퍼져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서기야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오늘날 비슷한 요리가 이 사부사부 비슷한 겁니다. 실제. 그래서 이런 육고기 다양한 채소를 넣고 국물 있게 끓여서 내는 건데 단지 거기에 썼던 용기가 일본에서 많이 생산되는 삼나무를 가지고 만들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요즘도 보면 일본식 음식에 나베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거의 서기야끼하고 비슷한데 이게 일본 초랑외관을 통해서 유행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초랑외관에서 음식을 만들 때 일본에서 직접 가져오는 그 재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런 채소류는 조선에서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어 놓은 당시 초랑외관에서 재판을 하러 왔던 사람이 써놓은 기록 중에 보게 되면 여기에 한자로 있습니다만은 이 한자로 이 우리가 그 접 있죠. 접자에 그다음에 그 불태울 요자 접료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접료가 뭐냐면 서기야끼입니다. 실제.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그 밑에 있는 품목들이 필요하다는 거고 여기에 보게 되면 일본 서기야끼에서 제일 많이 였는 것 중에 하나는 그때는 육고기보다는 생선을 였습니다. 이게 도미거든요. 도미는 지금도 아주 고급 생선 아닙니까? 이런 전복이나 이런 걸 넣고 그다음 밑에 보면 전부 다 채소류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초랑여관에서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조선에 요구하고 이렇게 했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음식 중에 이야기될 게 우리가 오늘날 많이 먹고 하는 국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국수도 물론 우리나라 국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때 초랑외관에서 나오는 국수들이 상당히 면이 가늘고 상당히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 국수를 우리나라 국수와 비교하는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학규가 조선 전기에 한일 관계에서 활동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오늘날 김해 쪽에 기양 가니까 초랑회관에서 이 사람을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럴 때 이 사람이 들어가서 술도 마시고 뭐 등등 하면서 다양한 일본의 음식을 맛보게 되는데, 대마도의 가랑면과 유주의 신선로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실제 여기에서 유주에서 들어온 음식을 끓여 먹고 대마도의 밀감을 이제 뭐 또 제대받았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일본에서 들어온 뭐 가랑면, 이게 그 오늘날 국수죠. 그런 것들이 외관에서 대접을 받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초랑회관에서 알려질 때는 이게 뭐냐 하면, 국수는 아주 면이 가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작을 소자를 써 소면이라 이렇게 했고, 또 일본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일본면이다, 그래서 외면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기록에 보게 되면 삭병은 소면인데 밀가루를 소금물에 반죽해서 쭉 뭐 오늘날 국수 만드는 거 똑같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선 후기에 또 일반 그 초랑회관을 통해서 조선 전역에 펴져나가고, 실제 오늘날 기장 지역 이런 데서는 보면 시장에 가서 사람들이 일본식 소면 이걸 사고 하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국수를 만들 때 가는 면이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 가는 면을 빼낼 때 이 힘을 줘야 되죠. 그래서 남성이 위에 타고 앉아서 지금 담배대를 몰고 담배 풀면서 피우면서 지금 힘을 줘서 내리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이 구포국수라 이래 돼 있는데, 오늘날 국수하면 또 구포국수가 유명하죠. 그래서 부산에 오면 한 번씩 뭐 맛볼 만한 음식인데, 이런 것들이 해방 이후에, 해방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때 오늘날 구포 지역에서 실제 많이 국수가 생산돼서 전국으로 유통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수 다음에 또 하나 유명한 게, 외관에서 나와서 제일 빨리 전파된 것 중에 하나가 과자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그 밀수가 많이 행해지고 해가지고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가장 중점적으로 개발했던 상품 중에 하나가 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과자가 세계적으로 지금도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때 초랑회관에 가면, 이 초랑회관이라는 게 일본 문화가 들어오는데, 일본 문화라기보다는 실제는 오늘날 유럽의 문화가 들어온 거죠. 유럽의 문화가 일본의 나가사키, 당시에 서양인들이 왔던 나가사키에서 들어와서 문화가 전파되고, 그 나가사키의 문화가 또 우리나라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게 되면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때가 설탕이 없었지 않습니까? 설탕이 이때 유통됩니다. 그래서 설탕 맛을 본 사람들은 전부 다 뭐 맛에 감탄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초랑회관에 들어가면 조선인들이 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답례품, 선물을 줍니다. 그러면 그 선물 줄 때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일본인들이 과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자들이 이제 일본 외관에서 나와서 조선 전체로 퍼져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일본인들이 이용했던 과자가 오하당, 나간, 오베리아스, 비자열매 같은 이런 다양한 과자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랑회관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조선인 중에 이제 이런 게 유명하다 하니까 그런 거 구입하려고 이야기만 하면, 우리가 점포를 옛날에는 전빵이라 이렇게 했죠. 가게에 가서 구입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당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당시에 이런 다양한 일본을 통해서 과자류가 더고 할 때 그런 기록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선 후기에 실학자들 단계에 되게 되면 백과사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죠. 그런 백과사전을 만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규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규경이 쓴 책 오주 연문장전 상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안에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먹는 빵 중에 카스테라 있죠. 카스테라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카스테라가 여기서는 가수저라 일어났죠. 근데 이 카스테라가 안에 내용을 읽어보면 밀가루 가지고 설탕 넣고, 그죠? 해가지고 오늘날 카스테라 만드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선 후기의 외관을 통해서 들어온, 일본을 통해 들어온 다양한 과자 종류들이 조선 전역에 퍼지게 되고, 또 조선 전역에서도 이런 것들을 쉽게 만들어서 먹는 그런 어떤 상황까지 진행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의 통신사인데, 이 조선의 통신사가 오고 가고 하면서 일본 문화, 또 뭐 조선 통신사가 출발한 지점이 부산이었죠. 그래서 그런 어떤 공간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건 영가대와 그다음에 영가대를 통해서 일본의 어떤 문화가 들어오고 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가대라는 건 어디냐 하면, 나중에 나오겠습니다. 시도에 나오겠습니다만, 영가라는 지명은 조선 시대의 안동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영가라는 대를 만들었다는 것인데 통신사가 출발하고 들어오는 지역인데 여기는 인공적으로 만든 언덕인데 이 언덕을 누가 만들었느냐? 당시 경상도의 순찰사를 역임했던 금반이라는 사람이 오늘날 부산 진성을 순찰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배가 정박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인공적으로 파서 배를 정박할 수 있는 선창을 만들고 그러면 땅을 파는 흙이 있죠. 그 흙을 가지고 언덕을 만들었습니다. 그 언덕에다가 지어놓은 누각이 뭐냐? 영가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어떤 기능을 하느냐? 그 영가대를 지어놓고 일본으로 사신을 가는 조선 통신사들이 당시는 배가 크지 않고 풍랑이 만나면 이렇게 죽고 하기 때문에 일본으로 통신사 가는 걸 죽음의 길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을 때 바람이 고른 날을 택하기 위해서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걸 해신제라 하죠. 그리고 바람이 잦아들어가고 바람에게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기풍제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지낸 공간이 다름 아닌 영가대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통신사들은 서울 한양에서 국왕에게 이제 일본으로 사신을 떤다 보고를 하고 나서 각각의 조선 통신사로 가는 일행이 한 번 갈 때 500명에서 600명 정도 갑니다. 그럼 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고장으로 가서 뭐 우리가 지금도 보면 외국 여행하기 부모님한테 인사하고 떠나듯이 가서 자기 고향에 가서 부모님한테 인사들 하고 친척들하고 전부 다 부산에 집결합니다. 그럼 부산에 집결해서 이제 바람이 잦아드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가 일본으로 떠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일본으로 떠나게 되면 제일 가까운 섬 대마도를 거쳐서 이 규슈의 상륙에서 쭉 일본의 세토나이카이라는 이 일본 내해를 지나서 지금 이 오사카 지역에 오면 여기서부터 이제 육지로 올라갑니다. 여기서부터 육지로 올라가서 교토에 일본의 중심지가 있을 때는 교토까지 갔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오늘날 일본의 수도 동쪽에 있는 동경이지 않습니까? 동경까지 이렇게 갔다가 오는데 그 기간이 짧아야 6개월, 길면은 1년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죽음의 길이라는 충분히 이해가 될 텐데 그럴 때 일본에 갔던 우리나라 조선 통신사 선입니다. 이 배는 당시로서는 가장 큰 규모인데 한 배 안에 한 100명 내외가 탈 수 있는 그런 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실제 제사를 지내고 하는 이게 더 훨씬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에서 사신이 오면 임진왜란 이전에는 서울까지 올라왔습니다만 임진왜란 이후에는 못 올라온댔죠. 그래서 못 올라오니까 이제 부산에 있는 외관에 있는 연향대청에 일본 사신들이 머물면서 조선인들이 관료가 일본의 국서를 국왕에게 보이고 답서를 받아서 다시 여기에 연항대청에 있는 일본 사신에게 전달해서 일본으로 가져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여기에 연항대청에 와서 연회를 베푸는 주체가 누구냐? 다름 아닌 동래성에 있는 동래부사였습니다. 그래서 동래부사가 여기에 사진의 그림에 보면 이 병풍도인데 동래부사 접에도라 합니다. 동래부사가 일본 사신을 접대하는 걸 그려놓은 그림인데 여기에 보면 지금 동래부사 일행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래읍성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부산진성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오늘날 초랑외관 북쪽에 있는 연항대청에 와서 연회를 베풀고 했는데 큰 연회를 붙은 큰 집, 이게 대청이고 오늘날 부산에 대청동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통신사들이 떠나는 공간이 영가대를 했는데 영가대가 조선 후기에 부산진성으로 썼던 뭐 조선전기는 자성이라 했는데 여기에 영가대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선창을 만들고 생긴 흙을 가지고 인공적으로 만든 언덕인데 여기에 누각을 쌓은 게 다름 아닌 영가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거 위에 있는 거는 사로성구도라는 그림에 나와 있는 영가대 그림이고 이성렬이라는 사람이 그린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김윤겸이라는 사람이 그린 건데 역시 영가대를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영가대가 있는 옆쪽으로 여기에 보니까 철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경부선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 일제강점기 초기에는 여기 영가대 앞쪽에 바다가 이렇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이제 우리나라를 식민지 점령하면서 조선에 대한 약탈 이런 걸 하면서 하기 위해서 물자 이동을 위해서 철도를 부설하게 되는데 그 철도를 부설하면서 지금 경부선이 영가대 옆으로 지나갑니다. 이 지점은 어디냐면 부산에 가면 KTX를 타고 서울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딱 지하로 이제 들어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 위가 여기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점까지가 원래는 바다였다 이런 이야기고, 아까 동네 부산포 지도에서도 바다가 그 안쪽으로 들어와 있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는 최근에 그 자성대 앞쪽에 조선통신사를 기념해서 만든 조선통신사 역사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사들이 이제 오고 가고 하면 아까 다양한 문물 교류 이런 것들이 있고, 특히 통신사와 관련해서 접촉 공간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 하면, 통신사 일행으로 갔던 이 조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통신사 중에 뭐 17세기 중반에 일본에 갔던 통신사인데, 자기가 통신사로 떠날 때 당시 조선은 상당히 가뭄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는 일본으로 통신사로 갔는데, 통신사로 가다 보니까 제일 먼저 정착하는 섬이 대마도입니다. 대마도에 가서 보니까 대마도 사람들이 뭘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이래 물으니까 고구마인데, 이 일본 사람들이 말하기를 고구이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구이마라는 게 일본에서도 대마도도 섬이잖아요. 그래서 생필품 중에 먹거리가 부족한 거거든요. 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마도에도 일찍 그런 먹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래대에 들어왔던 게, 여러분 고구마의 원산지가 어디입니까? 저 남미 쪽이죠. 그래서 남미 쪽에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리상의 발견을 선도했던 포르투갈 에스파니아 세력이, 스페인 세력이 아시아로 오면서 이쪽으로 가져왔죠. 그래서 고구마가 중국에 전해졌고 중국에서도 일본으로 전해졌거든요. 그럴 때 일본에서는 이 고구마를 효자우, 그러니까 효도할 효자에 아들 자자 써서 효자하는 식품이다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걸 일본 사람들이 고구이마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고구마 이렇게 됐고, 근데 고구마를 우리나라에 가져오려니까 직접 고구마는 이제 재배하려면 그 잎을 심는 거죠. 그래서 조엄이라는 사람이 그 잎을 구해서 다시 자기가 일본에 사신 갔다 오면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사신 중에 일부를 돌아가게 하면서 고구마 품종을 가져가서 심게 했는데, 그 심으려면 또 내륙까지 올라가면서 상해버리잖아요. 썩어버리니까 부산에 바로 심었던 데가 어디냐? 여기가 한국해양대학교 있는 데인데, 그 해양대학교 근처변에 있는 여기가 동삼동입니다. 동삼동 이 언덕배기에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는 고구마는 알이 잘고 당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걸 조내기 고구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영도에 가면 이렇게 조내기 고구마 역사공원 이런 것들이 동삼동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적경도시 부산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임진왜란 시기, 그 다음에 외관의 어떤 구성 변화 속에서의 어떤 모습, 그리고 조선통신사를 통한 어떤 적경의 모습,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